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부 메인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축구 문화, 영국 문화가 어떤 식의 축구 문화가 있는지 살짝 찍어보는 먹을 했다면은, 그럼 이 문화가 2부에서는 저희 축구의 저희가 인버티드 풋볼 아니겠습니까? 네. 뒤집어서 그럼 이 문화가 거꾸로 축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관람이나 뭐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끼칠까 한번 살짝 저희가 뭐 딥한 주제지만 가볍게 그냥 오늘은 얘기해보는 스타일로 그런 방향으로 가볼까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 관심 가졌던 계기가 제가 항상 또 레퍼런스 삼고 있는 인버티드 피라미드란 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뭐냐면은, 축구가 발전 초창기 당시 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축구가 차이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맨날 잉글랜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니까 잉글랜드는 밥을 잘 먹고 스코틀랜드는 밥을 못 먹으니까 이게 몸으로 맨날 그때는 패스도 하는 거는 비겁한지 패스는 그리고 뭐 기술 중 하나가 해킹이라고 정강이 까는 이런 게 정정당한 기술로서 배우던. 진짜요? 아까 상주 씨가 1부 때 얘기한 찌르는 거 이런 거는 기술도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정강이 까는 해킹이라는 게 정식 기술로 있었던 그런 시절에 하도 이게 피지컬로 밀리니까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또 워낙 굶주렸던 기간이니까 이런 친구들은 패스 플레이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축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축구 초창기 이제 전술이라는 게 이거 까고 뭐 무시 부수고 드리블만 하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는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다. 요런 또 어찌 보면 식문화적인 문화에서 축구가 이렇게 반영됐던 사례가 또 있거든요. 요것도 비슷한 사례가 제가 또 이거 그냥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 건데, 네. 옛날에 저희도 축구가 일제시대 때 인기가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축구에서 또 한국의 엘클라시코 경평전이 또 그때 핫했거든요. 경성 대 평양인가요? 네, 경성 대 평양. 네. 그 당시 서울이 경성이었죠. 네. 네. 경성에는 스포츠 팀이 많았는데 이 대부분 팀들이 구락부라고 해가지고 클럽을 당시는 클럽, 네. 구락부라고 했거든요. 구락부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좀 식자층들이 이른바 우리 신사들은 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해가지고 운동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했고, 반면 평양에서는 여기 완전 영국 스타일인 거죠. 여기는 이제 노동자들이 주말에 평양이 또 기독교가 많다 하더라고요. 네. 교회가 많아가지고 주말 청년만들이 노동자들이 주말에 교회에서 모이게 하려고 축구 같은 거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까고 부수고 이런 축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성과 평양이 만나면은 경성 애들은 이 평양 촌놈들은 축구의 진정한 재미를 모른다고. 축구는 아름답게 세련되게 패스를 하고 드리블하는 거다 하고, 이제 평양놈들은 이 경성 새님들 축구는 까고 부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거 이쁘게 촬영한다. 약간 요런 문화가들이 축구 우리나라도 그 당시 때는 초기 때는 자기가 살았던 사회적 기반과 문화 어떤 거에 사회적 영향에 되게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축구 발전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런 얘기가 좀 흥미로워서 요런 식의 얘기를 좀 해볼까. 네. 그래서 해볼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살짝 또 충무위키 또 껴놓자면, 저희 충무위키 영상 중 탑에 있는 영상 중 하나가 캡틴 츠바사거든요. 네. 캡틴 츠바사가 어떻게 축구적 영향을 끼쳤는가 중 하는데 네. 그 내용 중 하나에서 일본 선수들이 옛날에는 다 공격형 미드필더, 뭐 나가타 히데요시나 뭐 엔도 야스히토나 어쨌든 그런 대부분 볼을 이쁘게 차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가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캡틴 츠바사 위치가 소위 말하는 판타지스타 10번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 자리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 일본 선수 당시 다 10번이었잖아요. 셀틱스 뛰던 선수도 누구였죠? 그 프리킥 차던 선수. 혼다 게이스케도 10번이었고, 그건 옛날 모스크바 그쪽에서 했고, 카가신지도 10번이었고, 갑자기 안 나는데 나카무라인가? 나카무라. 네, 어쨌든 그런 오노신지도 그렇고, 어쨌든 아사를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그랬다 하다 가지고 약간 10번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서 문제다. 공격수가 많이 없고 골키퍼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캡틴 츠바사에서 골키퍼가 매력이 없는 캐릭터였대. 네. 골키퍼가 애가 재미가 없으니까 나 키퍼 안 해 이랬다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 또 키퍼 강국했던 거는 김병지가 멋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키퍼가 많았대 그때. 약간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선수 층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선수, 되게 유명한 선수 중 한 명, 유명한 캐릭터 한 명을 골키퍼로 바꾸기도 하고, 골키퍼했던 선수를 걔는 또 인기 없어 인기 끌게 하려고 막 공격수로 바꾸게 했던 약간 요런 형태를 해가지고 되게
제발 얘들아 다른 포지션도 많다 중요하게 너희들 다 중앙 미드필더 그쵸. 공격형 네네. 미드필더 하면 된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만화인데 네. 만화가 한 나라의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 혹은 선수의 포지션 영향 끼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도 당장 지금 한때 박지성 많을 때는 네. 박지성이가 우리나라 잘하는 선수가 박지성, 손흥민 그 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 다 이선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선이 많았던 게 이선들이 멋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선이 지금 많아지는 분위기지만은 그 공격형 미드필더들이나 윙어들이 그쪽들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고. 어린애들 다 축구 클럽 가면은 다 7번 달고 나 손흥민, 너도 손흥민, 쟤도 손흥민 맞아요. 다 손흥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약간 요런 문화가 되게 축구에 오히려 역으로 영향 끼치는 거죠. 축구가 사람들 영향 끼치는데 다시 축구에 영향을 끼치는 요런 형태 재밌을 것 같아서 요런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런 거를 제대로 가이드를 안 했다 보니까 굉장히 축구적인 내용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첨언하려고 합니다. 되게 생각보다 네. 다른 방향으로 네. 되게 더 좋았어요. 저는 요새 보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얘기 해보려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문화나 사회 현상에 축구가 영향받는다면은 네. 어떤 부분이 크게 받았고 주 요인 혹은 잘 생각하는 사례 이런 걸 얘기해 보자고 제가 한번 던져봤거든요. 미니 네. 주제를. 네. 그래서 한번 준엽 씨가 여기 갑자기 논문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영국 역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 글 좀 참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실시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쉽게 가자고 미리 얘기했었어야 되는 건가? 저 어제 밤에 살짝 고민했어요. 누구 전화 돌려야 되나, 교수님 인터뷰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준엽 씨가 간략하게 한번 자기 정리 중 한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전술적 현태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 전술적 현태주기에 이제 게임 모델이 형성되는 요소가 있는데 5가지가 있거든요. 클럽의 역사나 클럽의 상태, 지역의 문화, 지도자의 플레이 아이디어, 그리고 선수의 퀄리티, 크게 5가지로 게임 모델이 형성되는데 저희는 이제 클럽의 역사나 상태 그리고 지역의 문화에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리버풀, 현재 리버풀 어떤 축구를 하고 있죠? 되게 뭐 리버풀 하면 개인 프레싱, 빠른 직선 축구, 스피드 축구네. 약간 그런 축구를 약간 그런 구사하는 편인데 뭐 제라드의 중거리나 아니면 베니테즈나 로저스나 이제 클럽의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이제 빠른 역습, 전방 압박 이런 걸 이제 성공을 거뒀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이런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방식이나 플레이 스타일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것이 팀의 정체성이 되고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전해질 때 물론 이제 완벽히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제 그 팀의 이전에 성공했던 방식을 이제 살려서 이제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꾸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게 하는 성공 양식이 그 팀의 클럽의 문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 FC 바르셀로나는 그 완전 그 크루이프 만들어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 외에도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분데스리가에서도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축구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때 축구랑 지금 축구랑 꽤 다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축구를 지금 축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본에는 없는데 약간 브라질 있잖아요. 네. 브라질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빈민가 이제 그로 인해서 생각난 게 길거리 축구잖아요. 길거리 축구에서 아이들이 맨발로 이제 개인기를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점점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 이제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그 선수들 이제 보고 이제 따라 자라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남미 축구는 아무래도 그거지 길거리 축구 문화가 이렇게 그대로 네네. 올라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죠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런 풋살 이런 것도 그쪽에서 유명한 이유 중 하나고 길거리 축구와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확실히 이런 거 좀 그러면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완전 얘기인데 그러면은 북유럽 애들 네네. 사실 축구 좀 거칠잖아요. 네. 거기가 혹시 그럼 잔디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라서
볼을 이쁘게 차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근데 얘기. 네, 그것도 그럴 수 일리 있어. 있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걔네 환경에서 자라는 잔디를 사용은 하겠지만 뭐 눈이 자주 온다든지 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은 그걸 맞춰서 축구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를 전술적으로 선택은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럴 또 거기 인조 잔디도 많이 쓰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희 또 충무위키 주제 중 하나에서 북극에 있는 축구팀 중 노르웨이 팀 하나가 북극에 있더라고요. 그 위치가 그 북극이라는 게 남극처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전체를 북극으로 네네네. 친추하는 거에서 한 팀 북극인데 그 팀은 1년에 뭐지? 축구를 3개월인가 4개월밖에 못 한대요. 이제 그런 팀에서 연습을 하면은 그 팀은 이제 유일한 패스 플레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쵸 연습 그쵸 훈련이 그렇게 공을 많이 만져야 그쵸.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것도 영향 끼치지 않을까 아까 그런 얘기했듯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축만 해도 막 잔디가 인조 잔디지 천연 잔디지 아니면 흙바닥인지. 비 오는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볼 차는 구질이나 패스 구질 이런 게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잔디가 핫하니까 네. 생각난 김에 네네. 얘기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다음 건 뭐 지금 여기가 리버풀 vs 맨유 뭐야 이거는? 아 이거 이건 이제 역사 좀 얘기인 것 같은데 리버풀하고 저는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성향들이 많이 생겨나. 요거 재밌는 것 같은데 요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요거 재밌는데 요거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약간 리버풀 맨유랑 약간 연관 네네. 지는데 뭐 2차 대전 좀 말이 길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공업 물자 수송 담당한 이제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세계 최초로 전 구간의 기관차를 이용한 뭐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수행했고 이제 근대적인 철도 운송 시스템의 이제 시발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시에서 이제 그 운송 이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리버풀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이제 운하를 파서 이제 맨체스터가 이어지는 그런 화물 노선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리버풀을 통해서 이제 거치는 게 없다 보니까 리버풀은 이제 박탈감이 느껴지게 되고 점점 세락의 길을 걷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락의 길을 걷다 보니까 슬럼가가 생겨났고 이제 치안이 좋지 않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우중충하고 추운 날씨가 섞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 조이 바튼 인터뷰 약간 유명한 게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리버풀 애들 공격적인 게 맨유가 원래 리버풀에서 뭘 운송으로서 리버풀 거쳐가는데 리버풀 패싱하고 하니까 리버풀 경제가 몰락하면서 리버풀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조니 바트 같은 애들이 나왔다. 네. 그럴 수 있죠. 요거 재밌는 거 사회현상이니까. 요거 재밌는 거 네. 같은데 요거. 물론 뭐 그게 절대 나적인 아니겠죠. 물론 이제 조이 바트는 맨체스터 출신이긴 한데 맨체스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그쵸. 보니까 맨체스터 시대가 거기 도시가 몰락했으니까 한번. 네, 그렇죠. 아예 몰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이 바튼이나 웨인 루니 같은 이제 거친 성격의 선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요거 좀 웃기지만 네.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게 축구라는 게 어쨌든 조금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많이 했던 스포츠다 보니까 그 당시 그래서 그분들의 네네. 좀 성향들이 이대로 그냥 반영되지 않는가 네네, 이런 맞아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따르면 이제 제가 조사까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좀 많아요. 저희 학교에 교수님들이 스포츠 학과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 컬처 같은 내용으로 이제 논문을 많이 쓰시는데 저하고 되게 친했던 교수님 중 한 분이 제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축구가 거치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일단 노동자들이 많이 축구를 했고 그런 노동자들이 뭐 이제 광산에서 렉섬처럼 광산에서 뭐 그런 석탄을 캐거나 아니면 뭐 철도 공사를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당연히 그리고 그런 몸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밀한 축구보다는 몸으로 갖다 부딪히고 그리고 럭비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가 축구에 들어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치게 했다는 인터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축구 스타일에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에서 조금 더 발전한 얘기를 해보자면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축구가 종조국이 영국인데 축구 관련한 모든 발전은 영국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는 것 왜냐면은 피파나 이런 현재 유로나 이런 대회를 만든 UEFA 이제 주축이 프랑스 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제가 언론사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축구를 한참 즐겼지만은 이 축구를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기에는 그런 노동자들보다는 식자층이 뛰어들어야 이게 발전하는 건데 아무래도 영국 애들 식자층들은 다른 종목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크리켓이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식자층들이 축구를 하는 쪽들은 오히려 왜 다른 나라인 거야. 그래서 축구 외적인적인 발전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 발전을 그쵸, 시키는 약간 그쵸.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영국 지자층들이 약간 축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영국 축구가 좀 발전이 더딘 편도 있다고 봐요. 그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게 종조국이면 또 순혈주의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외국에서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축구 막 뒤집어 엎고 까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종조국인 것 치고는 축구를 그렇게까지 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크리켓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에 비했을 때 크리켓이나 뭐 수구라든가 뭐 또 뭐 있지 그런 경마 뭐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상류층들이 축구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상류층들은 좀 더 크리켓이라든가 골프 뭐 이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뭐 테니스 뭐 이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비하면은 축구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관리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관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대로 간다는 거죠. 보존 그대로. 그래서 테니스도 윈블던이 제가 알기로는 네. 윈블던 항상 하얀 옷만 입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관단 거야. 이탈리아 애들은 피자 절대 안 되는데 외국은 파인애플 피자 먹고 그렇죠. 파스타 때 케찹 파스타. 파스타에 케찹 뿌려 먹고 경기를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약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까고 이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상준 씨는 또 문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 좀 그 아까 말했던 그거 외에 이제 축구적으로 좀 더 본다면 사실 문화나 사회에 일단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요소들을 다 생각해야 되고 모든 요소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진짜 내 눈앞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얘네를 잘 꾸려서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선수와 팀을 봐야 되고 운영하는 거 특히 뭐 만약에 뭐 클럽에서 우리는 이런 축구의 스타일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축구의 스타일을 할 수 없는 선수들을 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거는 또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상준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영입과 반출이 자유다 보니까 팀 철학에 맞게 그 선수를 영입과 방출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대학이나 뭐 학교 스포츠 이런 거는 이제 풀이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선수에 맞추거나 아니면 팀 환경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이 오히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뭐 클럽의 문화라는 것도 뭐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진짜 중요한 건 눈앞의 경기를 이기려면은 지금 현실 상황을 파악하고 축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맞죠. 우리는 막 이런 걸 해야 돼. 뭐 대한민국 축구 이거고 아니면 뭐 아스날 축구 이런 거는 후차적인 그렇죠. 용. 네. 그리고 한 세대에는 이런 선수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국 축구협회에서 이제 그런 코치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거는 그 협회 강사분들이 있으면서 하는 말인데 축구 그런 세대별로 선수 스타일도 되게 많이 변하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코치 스타일도 되게 많이 변한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축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확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에 또 영향을 받냐면 협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보통 보면 잉글랜드 축구협회도 더 FA DNA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더 DN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는 방식의 그런 principles of play를 이렇게 축구적 원칙을 축구 전술적인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코치들도 C 라이선스, B 라이선스, A 라이선스, 프로 라이선스를 하면서 되게 그거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고 선수들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는데 또 세대가 변하면서 그런 원칙들도 바뀌어요. 그럼 또 코치들도 또 바뀌고 선수들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이게 문화나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그런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많이 확 바뀐다는 거죠. 축구 많이 하죠. 우리나라 축구만 해도 옛날 축구와 지금 축구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나오는 선수풀도 다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 선수 우리나라 선수들 하면 되게 황선홍이나 뭐 최용수 같은 선수들이 막 튀어나오는 시대가 이젠 또 아니잖아요. 네. 저희 이제 메인 스트라이커는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스트라이커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확실히 좀 달라졌고 일본도 제 느낌상 옛날과 요새 좀 다른 느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잉글랜드도 뭐 옛날에 다 램파드, 제라드, 근데 스콜스 같은 이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화가 되면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세계화가 되니까 우리 코치들도 딱 봤을 때 저만 봐도 한국에서만 크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축구를 배운다거나 한국에서만 코칭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코칭 교육을 받고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걸 갖고 한국에 와서 그걸 또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되게 섞이면서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바뀌죠. 주엽 씨는 그러면은 어떻게 요새 지금 상윤 씨 얘기해서 세대에 따라 스타일 벌어진다 해서 자기가 좀 그런 사례 같은 거 있나요? 요새 좀 축구에 요새 축구 옛날 축구 달라졌다 이런 느낌? 뭐 그냥 우리나라 국대 경기를 봐도 알 수도 있고 한 15년 전 EPL이랑 약간 지금 EPL이랑 봤을 많이 다르죠, 때 그렇죠. 예를 들면 윙플레이 소위 말해 윙플레이 같은 게 있거든요. 뭐 15년 전 같을 때 보면은 뭐 윙어가 보통 뭐 정발로 막 드립해서 크로스 올리고 막 그러지만 이제는 윙백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만 봐도 약간 세대에 따라 플레이가 달라지고 막 그런 게 알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래서 또 다른 이탈리아 축구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수비적인 축구란 생겼는데 요새 이탈리아는 또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세리에도 그렇죠. 공격적이고 되게 활발한 느낌이라서 축구가 확실히 좀 아까 이제 상준 씨 말대로 굉장히 서로 영향이니까 서로가 너무 섞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의 변화를 봤을 때 항상 오는 게 보면 아르센 벵거 일단 그때 들어왔을 때 아르센 벵거가 아스날 처음 들어왔을 때 무리뉴가 첼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윌겐 클롭이 리버풀 들어왔을 때 이런 기점마다 약간 그런 축구에 대한 스타일적 변화가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영국 축구협회도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양성되는 선수들이나 양성되는 코치들이나 다 스타일이 되게 많이 확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더 문화나 뭐 사회나 뭐 이런 거를 요즘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얘기할 건데 랄프 랑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맨유 옛날 감독이셨죠. 아니 랑닉을 맨유 감독으로 설명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장 최근 랑닉 오케이 오스트리아 감독이자 전 맨유 감독이자 이게 전 라이프치 그 풋볼 디렉터이자 뭐 이런 게 많죠. 아니요 이거 조세 무리뉴 조세 무리뉴 페데르바체 감독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랑닉의 랑닉 커리어에서 지금 맨유는 제일 흡입가 반년인데 여기 맞네요. 너무 짧았는데. 맞네요. 네, 그건 랑닉 팬분들 저 랑닉 팬이에요. 리오넬 메시 약간 PSG 선수 이식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랑닉 팬입니다. 저 랑닉 사랑해요. 한 1990년대 말쯤에 약간 그럼 바로 그쪽 넘어가죠. 그러면은 아까 제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유럽 빅리그 문화적 차이가 생각하는 전술이나 생각만 하는데 한국과 이게 진짜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제 그럼 그 대답 중 하나로 이제 랑닉을 내고 오셨거든요. 독일 사례를 한번 독일 사례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독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보수적이다, 막 안정적이다, 약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요즘 독일 축구를 생각해 보자면 랑닉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뭐 빠르고 강렬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축구를 이제 지향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랑릭의 도전과 차별성에 이제 비롯된 것 같아요. 그 랑릭이 선수 시절 때 디나모 키예프전이었거든요. 그때 딱 랑릭이 인터뷰 이제 기사를 봤는데 90분 동안 이제 디나모 키예프에게 압박을 받았다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런 축구 철학이 이제 생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송이었던가요? 약간, 네 맞아요. 약간 방송. 저희랑 비슷한 이제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당시 보수적이었던 독일 축구와 문화적 충돌을 일으켰었죠. 수많은 내부 갈등 후에 이제 경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통해서 랑닉은 이제 교수라는 별명을 얻고 전반적인 이제 독일 축구 이제 스타일이나 문화를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랄프 랑릭이라는 사람 확실히 독일 축구에 많은 영향 끼친 사람 중 한 명이긴 하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전 맨유 감독 랄프 랑릭이 전 맨유 감독 랄프 랑릭이 왜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아까 저는 그 랄프 랑닉만의 그 확고함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맨유를 바꿨나? 맨유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근데 사실 저는 그 랄프 랑닉이 이제 맨유 감독 됐을 때 저는 맨유 바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진짜. 연합 그쵸. 그러니까 호날두 벤치에 앉혀버리고 약간 그렇게 바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못 바꿨지만 독일 축구를 바꿨으니까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근데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또 잘하시는 거 네. 보고 랑닉 그래 그 구단이 이상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약간 저 랑닉 추종자라 가지고. 그래요? 네. 랑릭이 처음 랑릭에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시길래 혹시? 저는 랑닉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레드불 풋볼 그룹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그 목적으로 묶고 그게 이제 뭐 하나 빼고 뉴욕 레드불 걔네 좀 별개라서 걔는 빼고 그 라이프치히하고 그리고 짤츠부르크가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짤츠부르크에서 큰 선수들이 라이프치히에 가서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축구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저런 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랄프 랑닉이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랄프 랑닉. 약간 그런 레드불 프로젝트도 있고 랑닉 감독을 거치거나 아니면 랑닉의 영향을 받은 감독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네. 제시 마치나 막 뭐 이런 나겔스만도 마찬가지고. 네. 나겔스만도 있고. 뭐 클럽도 영향을 받았었고. 네. 토마스 투엘도 맞죠. 그렇고. 네네. 네. 그 트리가 있어요. 랄프 랑닉 맞아. 트리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이 돌아왔는데 막 진짜 많아요. 조금이라도 거쳤던 선수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사디오 마네 뭐 랑닉이랑 이제 영향을 받았던 클럽 하에 이제 성공을 거뒀었고 콘라트 라이머나 이제 황희찬도 뭐 짤츠부르크나 이제 뭐 홀란드도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 아래에 있던 선수. 레드시 거쳐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약간 네. 그런 거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문화라는 거를 이제 크게 말해서 국가적인 단위로 계속 문화나 혹은 네네. 유럽의 대륙 문화 얘기하는데 사실 레드불이라는 회사도 문화를 좀 만들어냈다 맞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죠. 사실 레드불이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네네. F1도 만들고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드에서 축구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F1이 그러니까 레드불에서 축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수비적이고 내려앉은 축구고 지지부진한 축구를 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한 레드불의 이미지랑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레드불의 항상 지향점은 현재나 이상한 짓 하면 레드불이잖아요. 스포츠 관련적으로. 저 옛날에 뭐지? 레드불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자기들이 비행기 같은 거 만들어서 띄워서 무동력 같은 걸 해가지고 라이트 형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야. 네.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야. 누가 가장 오래 뜨나. 그런 걸 하는 거야 레드불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얼마 전인가 그 모르겠다. 그 스키 점프 구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거꾸로 올라가기 챌린지를 개최한 거야 레드불이.
기자가 한 분 PD가 올라오는데 달달달달 떨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오. 빡세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쵸 90도인데 거의.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익스트림하고 빠른 레드불은 자기들 음료를 마시고 그게 에너지 음료잖아요. 네네. 에너지틱한 걸 원하는 거고 축구도 에너지틱한 축구를 만들고 싶었을 텐데 아마 구단 만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랄프 랑닉의 생각과 맞았던 거지 그게. 그래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건 계속 우리가 문화라는 걸 되게 국가 단위나 대륙 단위 뭐 혹은 인종 단위 얘기했는데 네네. 이건 또 회사 차원에서 문화를 네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렇죠. 이런 축구가 독일 축구를 좀 바꾸고 그렇죠. 혹은 독일 축구 떠나서 세계 축구에 영향을 주는 네. 약간 이런 점이 또 재밌는 게 아닌가. 그렇죠. 탑다운보다는 버텀업이었죠. 이건 오히려. 제가 만약에 이제 지도자나 이렇게 음. 감독이 됐을 때 약간 랄프 랑닉이나 아니면 그 레드불 이런 거를 약간 참고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수로 뛸 때도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고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기업이 예를 들어 축구를 뛰어들 때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기업 이미지 맞게 이런 걸 하는 것도 분명히 고려했거나 혹은 투자할 때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맞는 방향이 저는 좀 이게 좀 흥미롭고 레드불은 진짜 똑똑한 회사구나. 맞아요. 그 랑닉은 그거에 적합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레드불에서 이제 또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거기 그룹 내에서는 또 탑다운이었을 수도 있죠. 레드불 운영하는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분이 뭐 나는 너가 의도를 이렇게 갖고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랑닉이 프로세싱해서 이런 팀을 만들어내는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의 탑다운 방식이었을 텐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맞아요.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이건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전 무조건 사서 읽을 것 같아요. 랄프 랑닉 만약 은퇴하고 나서. 그게 위에서 이제 아래로 전달되다 보니까 음. 위에서 아래에 이렇게 왜라는 거를 이렇게 잘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없던 걸 만드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네네 맞아요. 그쵸?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와서 오스트리아에서 네. 만들고 그거를 이제 독일에 전복하고 이게 뭐 어떤 대형 구단에서 했다. 거대 굴러서 바르셀로나, 아약스나 뭐 이런 오랜 기간 또 자기 역사가 있는 사람들 했으면은 또 그러는데 이건 없는 걸 또 이끌었으니까 그쵸. 새로 문화를 또 창조해낸 그렇죠. 이것도 흥미로운 거지 않나. 저는 진짜 랄프 랑닉은 축구 역사에 남을 그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이프가 크루이프즘을 만든 것처럼 뭐 물론 랄프 랑닉이 아리코사키즘의 그거라고는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와 비슷하게 랄프 랑닉도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그럼 이게 사실 다음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 다음 주제가 네. 프로축구, 아마추어 또 엘리트가 일반 레벨 사이 축구할 때도 혹은 여자 축구, 남자 축구 차이 네네. 네. 이런 거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 이런 건데 요건 좀 빡셀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꽤나 그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다음에 네 이런 주제를 넘어가고 아예 따로 얘기하고 그럼 저 다른 얘기 여기서 없는 얘기인데 랄프 랑닉 얘기로 그럼 시작한 김에 조금 더 진행해 보자면 랄프 랑닉이 여기서 보면 뒤에는 디나모 키예프전에 영향 받았잖아요. 이 디나모 키예프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발레리 로바노프스키 네네네 맞습니다.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압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만드는 사람들 중 한 명이죠 사실. 그렇죠. 압박의 소위 말 저 옛날에 칼럼도 압박의 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이제 로바노프스키, 뭐 이제 아리고사키, 쿠로피우, 혹은 뭐 미누스 베스, 그 에르스트 아페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박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데 맞아요. 저 요거 관련해서 또 이 얘기한다. 레퍼런스인 인버티드 피라미드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이 정도면 우리 PPL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그분이 얘기하길 그분은 압박에 생겨난 곳으로 소련을 찍더라고요. 이게 발레리 로바노프스키 스승이 마슬로프란 감독인데 마슬로프란 감독 그러니까 공산 좀 잠깐 살짝 그런 얘기인데 그 사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거긴 집단을 강조하잖아요. 개인의 창의성 이런 것보다는. 근데 축구적으로 또 그 당시 때나 축구는 아무래도 개인의 창의성이 되게 극대화된 축구였을 거 아니야. 드리블 막 이런 건데 자기는 이 축구도 자기 사회적 이념을 바탕으로 말하고 마슬로프 감독 집단적이게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선 가장 최고 뭐 내려가는 방법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소련적인 그 사회주의적 성향과 가장 맞는 게 전방에서 모두가 함께 로봇처럼 기계처럼 압박을 해나가는 요런 거를 구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압박이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이라는 게 사회주의 방에서 생겨난 거다.
문화에서 전술이 튀어나왔다. 이런 거를 저희 또 레퍼런스인 인버티드 피라미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 파트는 읽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딱 듣자마자 생각이 났는데 맞아요. 그 압박이라는 거가 물론 개인의 그런 풋볼 액션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결국에 이게 모여서 팀 액션이 되는 거니까. 근데 했을 때 효과적이려면 같은 타이밍에 주변 선수를 다른 내 동료가 압박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절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사회주의적인 집단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일리가 있다고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팀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팀에서 뭐 그룹, 개인 이런 건데 사실 압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축구가 생겨났을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개인 대 개인이 개인을 압박하는 그렇죠. 막하는 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팀이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팀이 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11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압박이랑 액션을 수행했을 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생각보다 집단주의적인 마인드가 사실은 유럽 내에서는 그 사회주의적 마인드였으니까 이런 것 쪽에서 떠올랐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이거 좀 흥미로운 생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압박 축구를 좋아하는 거 혹시 집단주의적? 저도 그거와 약간 이제 연결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그런 준비했던 얘기가 네. 한국 문화 스타일은 어떻게 축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성향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축구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MIK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 성향 중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축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성실함 다 성실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좀 더 막 그런 집단주의적인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인터넷 발달에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생겨난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집단주의를 이제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약간 우리가 캐릭터리스틱으로 잡고 그거를 축구에 녹여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광복 있잖아요. 네. 일제 네네네. 뺏겼다가 광복이요. 잠깐 네네. 광복이. 이거 네네. 빌드업 뭔데 지금? 광복에서 빌드업이 된다고? 네네. 약간 일제 뺏겼다가 이제 네네. 30여 년 만에 네. 네네. 노력 끝에 네. 나라를 되찾는 네네네. 끈기 네.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굳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좀 효율성. 한국이 한다면 혹시 빠른 급한 거라.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여도 네. 대한민국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예요. 맞죠.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죠. 약간 이런 거 효율성 빠른 거 빨리 효율성 여전히 빨리.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빨리라는 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스피드한 건 여전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축구도 우리도 옛날에 되게 윙 측면에 빠르게 팍 달려가서 크로스 빡 올리고 헤딩 딱 이런 되게 시원시원한 축구를 아직도 선호한다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들어 나가는 축구보다는 그쵸. 여전히 우리는 급해. 맞아요. 우리나라 되게 급해요. 맞아요. 그러면 조충 플랜만 봐도 좀 안 풀리면 좀 안 특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2, 3만 보면은 다 그냥 급해요. 맞아요. 그냥 템포 조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 빨리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MIK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MIK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다른 나라로 봤을 때부터 DNA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앞으로 코치들을 양성할 때나 선수들을 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고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빨리가 MIK의 키워드가 된다면 그럼 빠른 선수를 양성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시 돼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는 한국인들은 아직도 되게 미학적인 것보다는 일단 완성도보다 일단 나오는 거 음식 같은 것도 일단 빨리 내놓어. 우리 그러잖아요. 외국 애들은 음식 가보셨을 거예요. 음식 주문하면은 오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안 세월이고 내가 나한테 주문하는 것도 주문하고 그분 들어가는 거던데 우리는 앉아서 주문하면은
요리하고 있나? 어, 주문하자마자 나오나 안 나오나 일단 봐. 맞아요. 네, 급하잖아요. 근데 아니 약간 지금 주문했는데 언제 나오지 보고 있어. 약간 직원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약간 빨리빨리를 약간 중요시하는지 약간 요즘에는 태블릿 PC로 네네네네네네. 키오스크나 그런 거, 태블릿 PC 네. 그런 게 그런 있지 않을까? 효율성이나 빠른 게 되게 중요하면은 맞아요. 우리가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축구 스타일은 그러면은 국민 정서와 맞는 그런 스타일은 오히려 그러면 랄프 랑닉 같은 그쵸. 축구가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제시 마치 제발. 항상 나왔을 때 항상 제발 랄프 랑닉 데려와 주세요. 축구 협회장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기술위원장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만약에 랄프 랑닉이 그런 기술위원장이나 뭐 이런 걸 맡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뭐 그 정서에 맞는 국가의 기술위원장이나 뭐 이런 걸 맡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의 축구가 어떻게 변할까가 진짜 궁금해요. 맞아요. 지금 클럽에서는 지금 증명을 클럽 플러스 풋볼 그룹에서는 지금 증명을 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국가적 단위로 이제 그거를 맡게 됐을 때는 얼마나 바뀔지 너무 궁금해요. 국가적 단위. 국가적 단위로 흥미롭다. 행정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얼마나 바뀔지 너무 궁금해요. 와. 그리고 그 사람 만약에 감독 자르면은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대행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그림. 와, 근데 그건 진짜 초장기 프로젝트다. 그렇죠. 한 나라의 축구의 심장을 바꾸는 거야, 그거는. 맞아요. 그럼 한 10년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빨리빨리가 가능하다면 전 더 빨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빨리도. 같아요. 네. 왜냐면 히딩크가 우리나라 바꾼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게 다 뭐 지원이 됐고 하다 보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될 거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다음 월드컵 개최가 될 때쯤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랄프 랑닉이 지금 오스트리아 감독이지만 오스트리아는 이미 자기가 한번 만졌던 국가고 그게 아니고 이제 동아시아나 뭐 이런 아예 아프리카나 뭐 이런 국가로 갔을 때 그가 추구하는 정서와 그 국가가 추구하는 정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랄프 랑닉이라면 MIK 같은 그런 DNA 같은 것도 좀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주엽 씨 어떻게 생각해요? 랄프 랑닉? 그건 아니도 난 좀 다른 랄프 거. 랑닉 아니더라도 뭐 나는 다른 거. 한국은 사실은 양반 문화야. 우리는 여유롭고 그렇다고 만들어 완성도 중요해. 장인 문화야 한국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 약간 그게 있죠. 스페인 축구를 가 이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사실 MIK 자체는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만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축구 협회 주엽 씨 생각하는 방향 그러면은 방향. 그냥 뭐 어째 뭐 상관없으니까 네,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 바뀌는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도 약간 효율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생각하면 효율 빠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신체적으로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뭐 스피드나 힘, 지구력 이런 게 다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신체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면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이런 거에서 약간 차별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약간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신체 무시하고 딱 기술만 하자. 스페인, 일본 애들이 딱 스시타카라고 하잖아요. 무너지는 골. 근데 그것도 일종의 뭐 민첩성이라는 신체적인 정도의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신체적인 열쇠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 정도 열쇠냐 그러면 저는 지금 프로팀 레벨의 선수들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축구 강국들을 비교해 보자면 그렇게 크게 약간 두드러지는 그런 게 약간 저는 조금 반대. 저는 오히려 아르헨티나나 남미 애들 보면은 신장이 이렇게 우월한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신장 우월한 친구들이 항상 우월하지 않은 애들이 우월하게 밀리는데 크로아티아도 제 생각에는 그쪽 친구 신장이 뭐 압도적인 친구들은 아니라는 느낌 받거든요. 뭐 신체적으로 연계하면은 북유럽 쪽이 셌어야 되는데 또 북유럽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각자의 신체적인 차이마다 그게 뭐 각자 나라의 그런
마다 차이성이 있고 네네. 그거는 우열이 그 정도로 차이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동남아 애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아시아 쪽 동북아 쪽은 좀 큰 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예 또 그 정도 아니 또 너무 크면은 또 안 돼. 또 분리해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신체라는 게 네. 단순히 키 근육. 아니면 피지컬이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이제 힘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저도 그쪽을 막 학사 막 석사 박사까지 전문성이 해본 적은 없지만 네. 봤을 때 그렇게 큰 특색이 없는 거는 약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은 항상 좀 빠르다는 이미지가 오히려 유럽에 커가지고 스피드적으로는 오히려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스피드적으로도 영국이랑 해봤을 때 아이. 아닌 것 같고 일반 레벨이 일단 뭐 여건 여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고. 네. 어쨌든 문화적으로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우리가 약간 차별성을 줘야 될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포인트가 얘기하신 거 네. 어쨌든 그 포인트로 이제 성씨는 라이프라닉 같은 그런 포인트를 네네. 잡아야 결국에 된다. 축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축구를 잘하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면 한국 사람들 기질 성격과 또 어주 맞는 문화 같은 네. 빨리 급하고 이런 급하고 다이렉트하게 하고 효율성이니까 다이렉트하고 네. 결국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잘 만져서 설득력 있게 네.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어떻게 구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그래서 이게 피지컬적인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피지컬적인 요소가 네. 그 축구 플레이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피지컬도 갖춰 있고 라이프랑이 영향받은 황희찬이 20년 뒤에 20년 안 가능할까요? 30년 정도 뒤에 30년 뒤에 라이프랑이 밑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라이프랑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죠, 맞아요. 사실 맞긴 해요. 네, 라이프랑이. 뭐 직접적으로 안 배웠긴 했지만 어제 건너서는 그렇지. 그 황희찬이 감되면 그 틀이 안에 있을걸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트리 안에 들어가죠. 김정민 선수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김정민 있을까? 리퍼링 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럴 수 저희 네. 2부가 축구 문화 영향 받고 사회적 영향 받은 거에 관련 여러 사례들이나 이런 생각들 이런저런 풀어봤는데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전 랄프랑닉 얘기 나왔을 때부터 약간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주엽 씨는 저도 랑리게 약간 축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 피파 게임에서도 항상 고른 팀이 라이프치 그 정도로 약간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지 않을까. 저번에도 주제가 갑자기 조세 브루이로 바뀐 적 있잖아요. 네. 저희 어떻게든 감독으로 다시 돌아가. 한번 저희가 감독 특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네. 이거 가봐야겠다. 한 번씩 감독 돌아가면서 특집 한 그러면은 명씩 이제 감독 특집 한 명씩 자기가 좋아하는 감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야. 좋죠. 좋아할 것 좋게 같아요.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는 하고 네. 저 2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